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내린 비의 양이 여름 장마철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가을 장마란 말이 등장했는데 참 실감나는 때입니다. 자,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지지층 등 돌려도 기업 뛰게 한 뚝심, 이런 기사가 실렸군요. 일자리 호황을 맡고 있는 다른 나라 얘기,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일자리 만든 글로벌 리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인가요? 여기 보면 일본 아베 총리 취임 이후에 일자리가 450만 개, 많이 늘었군요. 그리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모디 일본 총리가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700만 개 일자리를 늘렸다.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요, 실업률을 11%에서 3.4%로 낮췄다. 대단한 성과네요. 그런데 이유는요, 지지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부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훈련 더 이상 중단 안 한다. 지금까지 몇 차례 한미훈련이 중단이 됐죠. 그러나 더 이상 중단하지 않겠다.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좀 묘하게 흘러가는데 그런 상황을 반영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촛불 시작되자 계엄령 검토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군검 합수단이요. 지금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2016년 10월이면요. 촛불 집회가 한참 시작되려고 할 때였거든요. 조금씩 일어날 때인데 그때 벌써 희망 계획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와대고요. 그리고 이게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입니다. 이거는요, 기무사 문건과는 다른 문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이 지금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 예산안 470조 원 밝혔습니다. 물론 전 국회로 넘어가서 통과가 돼야 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일단 예산에 큰 벌개를 잡은 겁니다. 10년 만에 재정 확대 최대다. 일자리 복지에 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경기 둔화를 감안해서 올해보다 9.7%를 늘려 잡았다. 일자리 예산 22% 늘린 23조 5천억 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방송 후반부에 신문 대 신문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고요. 김관호 계명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 신문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관련 기사입니다. 어제 외신 그리고 국내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북한 으름장 편지 읽고선 방북 말라. 최근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참으로 궁금증 그리고 무엇일까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조금씩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면요. 북한의 으름장 편지, 으름장이라는 건요. 북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비핵화 협상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써 있다 그러네요. 지금 미국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23일 4차 방북 계획 발표 다음 날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입니다. 비밀 편지를 미국에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으름장 내용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아직 정식 공개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요. 이렇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면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국은 아직도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편지를 김영철 이름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보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시켜버렸다.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다. 자, 다음 기사, 관련 기사 또 보죠. 김정은, 돌연 트럼프가 받기 힘든 평화협정 카드 던졌다. 그렇죠. 방금 지금 CNN이 보도한 내용 중에 보면 평화협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편지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서로 편지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라고 이런 상황을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벼랑 끝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을 아예 취소해버리는 맛 벼랑 끝 전술을 쓴 셈입니다. 어렵네요. 벼랑 끝 전술에 맛 벼랑 끝 전술이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편지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선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조금 주목되는 건요. 북한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북한 5월에 그때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죠. 연기인지 취소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에는요. 나흘째 북한이 침묵하고 있어서 어떤 속내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최영호 교수님.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5월에는요. 굉장히 이제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해결될까요? 요번에 트위터에 올라온 트럼프의 네. 이 성명을 좀 제가 주의 깊게 보는데요. 예. 뭐라고 나왔냐면요. 북미 간의 대화는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난 다음에 재개하겠다. 오. 그렇게 아주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은 언제 끝납니까? 그 내년 기한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읽어보면 자 미국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예. 나프타를 지금 멕시코하고 협정을 맺고서 예.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북한 가서 빈손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우려감을 지금 나타냈다고 보여지고요. 예. 현재 이 급할 게 없어요. 북한은. 그리고 미국은.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북미 대화가 폼페이오가 방북하는 이 과정이 구구절의 하나의 어떤 연출하는 부분으로 예. 보여질까 봐 그것도 우려하는 상황이 껴서 벼랑 끝 전술보다는 예. 그래 한번 해봐. 우리는 우리대로 다 할 거야. 그런데 재미난 건요. 자, 9월 25일 트럼프가 위원회에서 이제 연설합니다. 예.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예. 9월 29일 지금 김정은 또는 이용호가 연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용호로 이제 이름이 올랐는데 일단 예.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밀당을 보게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배정희 교수님, 미국이 지금 최영희 교수님 분석대로 지금처럼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달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지난번에 5월 24일 예. 기점에서 북한하고 예. 미국 간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리비아 전철 밟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얼뜨기다. 그러면 이제 핵 대결로 다시 갈 건지 그때 당시 아니면 뭐 폭언입니다. 폭언. 그렇습니다. 협상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좋다.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니까 북한 측에서 속된 말로 좀 꼬리를 말고 저자세를 취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했는데 긴급하게 깜짝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게 두 가지 점이 다른 게 하나는 그때 당시하고 북한의 태도가 다르다. 지금 나흘이나 지났지만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저희가 않습니다. 방금 본 기사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도 구구절이 있기 때문에 예. 섣부르게 낮은 자세를 취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변수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구절에 방북을 하려고 그랬다가 예. 미국이 강하게 나서니까 예. 지금 구구절 이후로 예. 북한을 방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 개입됐기 때문에 예. 북한과 미국이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9월 남북 정상회담 3차 예. 또 가능할 것인가? 예. 라는 지금 염려가 일고 예.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3차 회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역할을 듭니다. 발휘해야 되는 상황. 자, 김건학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을 갑니다. 일단은 구구절에 가는 걸로 알려져 있으나 뭐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북한에 갑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역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부담을 사실 시진핑 예. 주석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취소하면서 중국을 그렇죠. 거론했거든요. 중국을 책임론을 지금 놓고 예. 있고 이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모든 대화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다시 무역 협상 잘 되고 관계 그리고 어제는 또 중국과 뭐 만나지도 않겠다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예.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예. 가려고 하는 건데 예. 지금 이 장면은 약간 우리가 예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견됐다.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선 비핵화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후 체제 보장 뭐 예. 이 얘기가 다시 나온 얘기인데 예. 종전선언 같은 경우를 하려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핵화의 어떤 부분이 성취가 되고 그것을 선언을 했다고 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발휘하려면 예. 의회에 가져가서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핵화가 뭐 많이 안 된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핵화 종전선언을 해줄 수 없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구구절도 있고 뭔가 이제 받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강수를 두고 이렇게 강수를 두면 예. 결국엔 종전선언 같은 거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섞인 그 편지를 압박용으로 보낸 것 같은데 서로가 지금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는 중간 선거가 있고 여기는 예. 구구절이 있고 예.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미국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보낸 편지에 평화협정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조차도 타협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라는 걸 언급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약간 뜨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정, 무역 갈등 문제를 끼워 넣었어요, 변수로. 이거는요. 그럼 미국과 북한과 미국은 진정하게 뭔가 타협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약간의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외교 전문가들 예. 중에서 지금 북핵 문제 전문가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예. 공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좀 의심의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고도로 잘 연구된 데서 나온 전략인 건지 아니면은 좀 즉흥적이라 그럴까요? 뭐 그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좀 그 외교 관계, 그 이전에 그 역사들을 쭉 돌아봤을 때에 깊이 숙고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문이에요. 두 차례에 걸쳐서 갑자기 취소한 걸로 봐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뭐 종전선언도 아니고 평화협정을 들고 나온 거에서 그 조건이 종전선언의 조건도 핵시설 리스트를 내놔라였는데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평화협정을 탁 던졌다는 거는 어떤 북한의 김정은의 자신감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지금 청와대가 국회에 판문점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르다. 지금 이거를 의회에다가 요구할 것은 아니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가 진척이 돼야지 좀 빠르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돼야 되는데 참 이른바 지난한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정치권 기사인데 어제도 이분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도 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입니다. 광속 이해찬 블랙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천체 물리학 얘기인가요? 광속 블랙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정청을 빠르게 흡수한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면요. 내일 취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과거 추미애 대표의 때와는 달리 당 중심으로 뭔가 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이 기사가 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전 체제와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것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데 통상 당정청 회의를 열면요. 총리 공관, 서울 삼청동의 총리 공간에 모여서 지금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정청 회의는요. 서울 여의도에서 한답니다. 국회 대표실이나 아니면 당사에서.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장소의 의미가 호스트, 이른바 주체를 누가 하느냐의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거든요. 이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당 위주로 당이 주체하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또 듣고 보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오늘입니다. 29일에는 경북 구미를 갑니다. 자, 경북 구미는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그리고 이른바 TK의 핵심 지역인데 여기를 갑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뭔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기사도 또 보죠. 이해찬 민주당 확 높아진 위상.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당정청 협의 장관 대부분 참석. 통상 당정청 협의에는요. 관련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 위주로 좀 소수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장관들 웬만하면 다 오시죠. 이런 통보가 간 건가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장관들이 스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최영환 교수님, 네. 이해찬 대표 확실히 세긴 센가 봅니다. 총리를 하셔서 그런지 일단 예. 이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 이 정부 부처의 장악력은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이해찬 이 당대표가 총리 시절에 실세 그리고 예. 굉장히 우리가 잘하는 총리로 했냐. 그렇죠. 왜 실세 총리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노무현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서로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의 의사를 예. 아주 정확하게 부처에 전달을 하고 부처를 장악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이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느냐가 사실 지금 광폭 행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하느냐가 키고요. 지금 구미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경상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온 거죠. 지방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 그런 건 아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시니까 그걸로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해찬 대표의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만큼 소통하느냐입니다. 거기에 진짜로 당으로 모든 중심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이 뭔가 좀 힘을 몰아줘야 당대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크니까 가장 지금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사도 있더군요. 근데 오늘 저희가 그 기사를 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기서 이해찬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버럭해찬이다, 강경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해찬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걱정했던 게 여야 관계가 협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경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또 싸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이제 첫 행보는 여권 내부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행보가 시작이 됐다. 즉 청와대 중심이었던 부분을 당이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어떤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취임 일성이 민생과 협치였잖아요.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
사실상 이것도 저는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엔 지금의 국민들에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민생인데 예. 이 민생을 매개로 해서 다른 야당들과의 어떤 협력을 한다 그러면 예. 야당들도 사실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당정청과의 어떤 협력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특히나 지금 뭐 김동연 장관과 뭐 장하선 실장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당이 중심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 보기엔 더 많은 이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첫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이제 평가하세요? 힘이 생긴다는 거는 예.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는 예.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이런 모습은 좀 자신감이라고도 보이는데 이전에 뭐 경륜도 있고 예. 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청와대와의 파열음이 안 나고 서로 긍정적인 견제를 했을 때이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당 내에서 또 차기 주자들도 나오면서 예. 이렇게 뭐랄까 파열음이 나온다 그럴까요? 뭐 차별화를 시도하고 이러면은 또 외려 또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지금 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청와대 관계. 예. 그리고 하나는 야당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청와대하고 관계는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강력한 대표로서 예. 힘이 실리고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지 예. 않습니까? 다음 달 1일에 예. 청와대에 다 전원 예. 국회의원 초청하고 또 국민도 전원 참석할 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 워낙 개성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예. 야당과의 협치를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민생 문제, 예.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심을 끌어안고 그리고 민생 관련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니까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데 예. 다행히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행보를 보니까 첫 행보를 지금 경북 구미를 가겠다. 구미하면 이제 박정희 예.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광주를 가고 세 번째로 충남 예산을 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 봉화 예. 마을을 가겠다는데 이걸로 봐서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외연을 확대하고 그리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유연하게 좀 포용 정책으로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북한 뭐 아니면 정치 관련 기사는 좀 논란이 됐던 사안 두 가지 기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북한 석탄이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재 조치 때문에 이게 들어왔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잠잠하지만 계속 불씨처럼 남아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 작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에 알렸다. 그러니까 이 북한산이 요건 문제 있는 석탄이 국내로 들어와 있는 거를 국정원이 파악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정보를 지난해 10월께 인지한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또 국회에 있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초 우리에게 정보를 줄 때까지는 저는 북한산 석탄 불법 수입 정보를 듣지 못했다. 국정원장은 10월께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한테 보고를 받기까지는 물론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랐다. 하여튼 뭔가 청와대가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는 공통 분모입니다. 자, 옆에 기사 보죠. 청와대 북한 석탄 반입 보고 받은 후 경찰의 수사 손떼라 지시했다. 이건 야당의 주장입니다. 의도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다면요, 방금 본 기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요. 미국서 작년 10월 초 관련 족보 제공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청와대 보고 그렇다면 역시 미국과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에 움직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를 손떼라고 지시했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자, 최영학 교수님. 특검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무슨 아니 6번의 회의가 있었답니다. 뭐 10월 달에 지난해 10월 달, 뭐 11월 달, 그리고 올해 7월에서 6번 있는데 최초의 회의에는 울산 경찰청에서 참석을 했고요. 수사를 했던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 일단은 굉장히 큰 문제니까 이제 거기서 손을 떼고 뭐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동향을 파악하든가 사건을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경찰에 손 떼라 지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은 뭐 일면 어떤 뭐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뭐 현재까지 야당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를 왜 그러면 10월 달인데 지금 뭐 우리가 9월을 눈앞에 둔 1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이게 뭐 몇 차례 더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관계된 나라들 특히 대북제재 유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진실되게 아주 신속하게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우리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치할 건 조치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 동맹국들과 같은 공조를 취하는 부분들이 좀 빨리 나와줘야지 이 문제가 논란이 안 되고 또 이거 정말 생산성 없는 이 토론이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배종혁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최초로 이 정보가 들어온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정원 통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관찰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은폐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거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일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 중이고 결국 이제 처벌을 받을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서 한미 공조 아무런 문제 없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 그 결의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최초로 지금 사법처벌 들어간 게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안보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는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정부의 첫 대응이 몰랐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난해 10월에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대응은 우리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거짓말 논쟁이 나오니까 그게 그럼 왜 거짓말했느냐, 뭘 감추려고 했던 거냐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 쪽에서는. 근데 그리고 또 반입한 곳이 개인 기업이면은 지금 단순히 뭐 원산지 신고 위반이 될 수 있겠지만 한전의 자회사라는 거죠. 그럼 한전은 정부와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이것이 정부가 아무 관여 없이 이럴 수 있었겠느냐고 당연히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이것이 이제 만일 어떤 진짜 국제 제재 대상이 돼서 국가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잘 해결을 했어야죠. 뭐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뭐 국정원에서 청와대가 정보를 받았는지 미국에서 받았는지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순서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야당 의원 한 분이 이제 말하기를 청와대가 이 경찰에게 지시를 해서 이거를 뭐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유엔 제재 사항이거든요. 이거를 청와대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어떤 행위를 한다. 뭐 3만 톤 들어온 거예요. 그걸로 북한이 막 경제가 막 산다. 우리가 북한한테 빚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훼손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무리수를 뒀을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이제 신뢰는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 이제 회사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는 근거가 돼요. 이런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감히 이제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기사 보겠습니다. 격주로 보자던 김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뭐 당초에는 격주로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했고요. 이는 54일 만에 만난다. 오늘 글쎄요. 지금 이 시간쯤 조찬으로 어디서 비공개 모임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비공개 정례회동, 경제정책 갈등 조율 관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얘기를 왜 만났을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여기 있습니다. 악화된 고용 상황과 소득 격차가 이들 경제 투톱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낸 셈이어서 시급한 경제 현안을 놓고 양측이 원만하게 정책 조율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 오후가 되면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학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요, 네. 우리가 서별관 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 순기능도 있고 뭐 역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많아서 참 말도 많았던 회의인데. 근데 그거 이럴 때 보면 그 네. 서별관 회의도 참 뭐 순기능 할 때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뭐 모이는 것 자체, 만남 자체가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이벤트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조금 이 정부 정책을 예. 이끌어가는데 좀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참 이게 답답한 게 고위 정책 결정자끼리 만나는 게 뉴스가 된다는 자체가 조금 국민 입장에서는요, 좀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니,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게 뉴스가 됩니까? 자주 좀 만나십시오. 제발 좀. 네. 배우 박혜미 씨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 배우 박혜미 남편 만취 운전 교통사고 같이 동승했던 단원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쳤습니다. 그날 뭐 저녁에 축구 경기를 보고 뭐 술을 한잔하고 이러다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사고 소식에 배우 박혜미 씨 뮤지컬 출연 중이었는데 공연 프레스콜에 참석하기로 예정을 했다가 불참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옆에 기사는 날씨 기사 보죠. 하도 어제도 문자로 참 많은 경보를 받습니다. 주의해야 된다, 뭐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경보가 발령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시간당 최고 70mm 수도권 강원 영서 물폭탄 비상. 여기 사진 보면요,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서울 마포구 지하차도 등 침수. 잠수교 통제수 임박.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40mm 이상 또 내릴 것. 그리고 내달 2일쯤이나 갤 것. 말 그대로 가을 장마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가을 장마란 말 등장했다는데 진짜 가을 장마 실감 납니다. 자, 그러면 왜 가을 장마가 되는 걸까요? 여기 분석을 했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건 한반도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변하고 있어서다. 이 고기압이 확장하거나 수축하면 그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나면서 두 기단이 세력 싸움을 벌인 끝에 이렇게 폭우가 내린다. 하필이면 왜 우리 이 상곡에서 세력 싸움을 벌입니까? 다른 데서 가든가 하지. 참 날씨도 참 요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이죠. 이번에는요. 일단 제목에 보시면요. 못된 아빠들이라고 돼 있어요. 못된 아빠들. 어떤 아빠들인가요? 판결 비웃듯 외제차 몰며 양육비 안 주는 못된 아빠들. 외제차를 몰고 다니시면 여유가 좀 있으실 텐데. 여기 보면요. 재산 숨기고 도피해도 속수무책.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을 여자 측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산도 숨기고 도피도 하고. 그리고 억울하면 또 소송해라. 버티기 일수. 승소해도 미지급된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요. 나쁜 아빠 신상공개 사이트 이런 게 또 생겼다네요. 이건 또 다른 또 법적 문제가 야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아동 학대로 보겠답니다. 보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3년치 양육비를 미리 법원에서 선납하게 하거나
재산 분할 금액 중 일부를 양육비로 예납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떼어서 법원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수희 변호사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 상황. 이 지금 그 양육비를 제가 예. 이제 그 소송 실무를 해봐도 생활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혼했는데 뭐 저기 전 부인의 생활비를 대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액수가 근데 한 뭐 50만 원 남짓이면은 황당한 발상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육비라는 거는 아이의 그 최소한의 그 비용이에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데 그것조차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기사에는 없는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연계되어 있는 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변호사 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그 기관은요? 돈을 대한변협 산하 재단인데요. 돈을 받아야 되는 엄마들이 그 소송 비용을 안 들이고 법률 구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려운 얘기보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연락을 해서 저 상담을 받고 법률 구조를 받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답니다.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뭔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회 관련 기사 좀 보죠. 2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쌍용차 폭력 진압, MB 청와대 승인이 있었다. 경찰 진상조사위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2009년입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진압 사태, 폭력 진압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참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었는데 경찰 진상조사위가요. 당시에 청와대 승인이 있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테이저건 등 대테러 장비 위법 사용도 있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죠. 조현호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고용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연락해 경찰력 투입 승인을 받은 뒤 쌍용차 공장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승인이 있었다. 이 얘기고요.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발표 내용인데 동아일보 기사는 약간 내용이 좀 포인트가 다르네요. 2심 판결 난 쌍용차 파업에도 면죄부 주라는 경찰조사위. 어제 경찰조사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시 청와대 승인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라는 권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내용이 있네요. 당시 국가와 피해 경찰관 등이 노조를 상대로 여기 보면은 뭐 그 상대가 이제 104명이 됩니다. 상대로 낸 16억 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제 진상조사위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취하하라고 권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상조사위 내부에서도 사법부가 이미 판단한 사안, 왜냐하면 2심 판결까지 갔거든요. 판결한 사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배종호 교수님. 네. 똑같은데 확실히 기사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이제 조현호 청장이 했던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일단은 하극상입니다. 당시에 이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강일학 경찰청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진압을 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 번째는 쌍용자동차 노조들의 분규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대테러 장비를 동원해서 테러가 테러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근데 이제 불법적인 테러 장비를 동원해서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여론 형성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인터넷 대응팀을 50명으로 구성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이제 국가 공권력의 권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도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직사포를 살수해가지고 결국 숨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었고 그런 이제 불행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이거를 과연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손해배상을 제가 볼 때 이제 진상조사위에서도 공고했듯이 지금 새로운 화합의 시대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권위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소송 취하 공고를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이제 이전에 그 백남기 예. 그분 있었던 그 골기대에 대해서도 소취하를 하라고 공고를 했었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1심 판결이 나기 전이었지만 네. 이 쌍용차 이 관련해 가지고는 1, 2심에서 다 지금 국가하고 경찰 쪽에 승소를 했어요. 일부 부분 승소지만. 그러면 이렇게 판결을 가지고 이 사법부의 판결을 예. 조사위에서 이렇게 권고로 뒤집는다는 거는 예. 저는 썩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의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났는데 확정이 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그다음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권력의 남용 문제는 남용 문제고 공권력에 부당하게 대응한 공권력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또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두 분의 이 논평도 다르고요. 신문 기사의 그 각도도 좀 다르군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입니다. 법적 효력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초점은 그 권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취하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과잉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위계 질서까지 경찰의 위계 질서도 무너졌고 MB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인 것이고 이것이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진상조사위의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이지 이 권고 사항을 뭐 어차피 뭐 결국에는 법원에서 결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뭐 회고록 관련해서 논란이 다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제가 첫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츠하이머라며 불출석한 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환장을 다시 보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 전 비서관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신이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에 전 대통령 스스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자신을 찾아와 초고가 있으니 책임지고 회고록을 맡아 완성해달라라고 말했다는데요. 민 전 비서관은 그 후 자신이 맡아 책임지고 회고록을 완성했으며 회고 과정에서도 전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비오 신부를 사탄으로 표현한 대목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전 대통령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적이 일고 있는데요. 5.18 소송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민정 비서관이 자신이 표현을 쓴 거라면 전두환 회고록이 아니라 민정기 회고록이었어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도요. 민 전 비서관이 회고록을 쓴 게 맞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 전 비서관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냐 아니면 민정기 회고록이냐. 대필 논란이 벌어졌네요. 김영하 교수님. 책 제목처럼 혼돈의 시대네요. 예. 그래서 누가 썼느냐 이런 문제가 갖고 왔는데 자 민정기 공보조사에 자기가 썼다 그러면 5.18 재단에서 고소를 해서 법적으로 다툼을 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했느냐 아니냐 분인데 그 부분은 뭐 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될 아주 쟁점이 되겠죠. 본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아 그래도 뭐 알츠하이머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면 심사는 뭐 이 조사는 꼭 해야 해서 일단 법적인 절차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뭐 이건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좀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어제 이제 폭우 장면이군요. 서울 신촌 한때 물바다. 오늘도 곳곳 폭우. 저 신촌 일대가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곳인데 저렇게 물이 찼었거든요. 아, 이게 오늘도 또 비가 더 온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또 나타날까 걱정이 좀 됩니다. 다음 신문 보죠. 자, 이거는 서울신문에 났는데요. 일단
3장의 사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맥케인이 그렇게 미웠을까? 속 좁은 트럼프의 조기 논란입니다. 이쪽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 26일 사진입니다.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 전 작고를 해서 조기를 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에 조기가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저렇게. 그러다 비난이 막 쏟아졌어요. 이게 뭐냐, 조기를 걸려면 제대로 오래 걸어야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날 27일 오후에 다시 또 조기로 바뀝니다. 이게 뭐 걸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입방아가 참 오르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날 이 백악관의 공식 추모 논평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뒤늦게 논평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맥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간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다 그러네요. 속이 좁은 겁니까? 이 뒤끝이 안 좋으니까.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좀 안 좋았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저는 갈 것 같은데요. 아, 갈 것 저렇게 같습니다. 해놓고도 비난이 너무 심해서. 뭐 가까운 데 있고요. 그 성당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고 또 이 이제 우리가 트럼프 이 통역기를 번역기를 잘 써야 돼요. 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면 저희가 또 사진 기사로 또 다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딴판인 2개의 기사를 짚어봅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매일경제와 경향신문입니다. 매일경제, 나라 돈으로 고용 늘리기 헛돈 우려. 반면에 경향신문은요, 통 큰 지출로 일자리 숨통 기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내년 472조 2조 슈퍼 예산 이렇게 돼 있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돈 풀어 공공일자리 13만 개 민간 고용 안 살아나면 헛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그림도 보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제 쭉 보여 있고요. 그리고 평가가 이렇습니다. 나라 돈으로 고용 늘리기 예산 역대 최대 22% 증액 공무원은 3만 6천 명 채용 확대. 여기 밑에 평가가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으로 민간 고용 엔진 고장난 상태. 전문가들은요. 임시 진통제 효과뿐이다.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이 된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매일경제에 관련 사설도 있습니다. 제목은요. 성장보다 복지에 무게 실린 471조 슈퍼예산. 여기 보면은 그 씀씀이의 내용도 일단 씀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제고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복지 확대에 쏠려 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현 정부 5년 동안 관리 재정 지수 적자는 모두 220조를 넘어서고 국가 채무도 230조 원 넘게 불어난다. 아무튼 뭔가 채무가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경향신문입니다. 똑같은 예산안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은 그냥 2019년도 예산안. 여기 되죠. 그리고요. 초과세수 토대로 통 큰 지출. 통 크다. 아까 씀씀이 뭐 이러는데 단어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통 큰 지출. 일자리 민간 소비 늘린다. 그리고요. 정부 소극적 지출이 내수 고용 부진의 원인 비판을 수용했다. 일자리의 숨통이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는 유지되지만 전면적 복지 국가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생산적 복지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복지 국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네요. 사설도 좀 보죠. 사상 최대 슈퍼예산, 고용복지 확충, 경제력 활력 찾기를 여기 보면요. 슈퍼 예산을 통해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리고요. 재정 확대는 역동성이 떨어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푸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전력 투구해야 될 것이다. 자, 우선 매일경제와 경향신문의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두 신문 중에 어느 쪽에 공감을 가시는지 손을 좀 들어주세요. 먼저 매일경제에 공감이 가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두 손 들어도 됩니까? 한 손으로 찬성을 많이. 취급하겠습니다. 두 분이고 중간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경향신문에는 중간은 어떻게? 경향신문에 공감하시는 분은 김광학 교수님 그리고 배종규 교수님 중간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대 1대 1. 뭐 이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최영학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작년하고 뭐 올해하고 해서 52조를 일자리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 뭐 고용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22조 가량의 이제 뭐 예산을 쓴다고 그래서 늘어날 일자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개혁적인 어떤 바뀜이 없으면은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민간에서 지금 소비해야 될 것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민간의 자원을 정부에서 갖고 가서 거기서 쓰려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민간을 위축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만드는 일자리를 지금 국가가 뭐 이 힘을 보태주시겠다는데 마중물이 아니었지.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이제 고인물이 돼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광학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 일자리가 이제 현 정부의 가장 주된 이제 정책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책임 정치를 하면서 많은 이제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이 거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보고요. 문제는 사실은 30대 기업이 지금 사내 보유금이 670조예요. 이거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우리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내수가 진작이 안 되는데 내수의 실질적인 어떤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민층인데 이들의 어떤 소득이 굉장히 없는. 따라서 여기에 재분배를 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예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수가 어느 정도 진작이 된다 그러면 수출과 내수가 이렇게 균형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아까 마중물이를 좀 틀리다 그러셨는데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컨대 일본엔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돈을 뿌려서 하는 것이고 그 아까 정부 부채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정부 부채 1,500조입니다. 경이란 단어.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GDP 대비 236%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4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한국이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런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여기는 헛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또 다르게 나오셨는데 이수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세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저출산 때문에 인구 절벽이 되고 있다는데 공무원만 늘리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대로 전혀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 그 최저임금 뭐 급격한 상승 이런 건 다 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성장 정책이 아니다. 분배 정책이다. 근데 그 분배도 생산적인 분배가 아니다. 소모적이다. 가긴 가지 제대로 좀 뭐가 돈이 쓰는데 안 가고 있다. 제대로 어디로. 자, 배종원 교수님. 네,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아신 것처럼 대한민국 과거에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수출 중심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대로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는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연해야 되겠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R&D가 이번에 예산에서 2.5%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R&D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기업 그리고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중간적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국제기사 알아보죠.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 40년 유지해온 산하 제한 정책 폐지 공식화. 중국도 인구에 이제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가족계획 조항 삭제, 민법 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2020년 전인대에서 최종 통과될 듯. 그런데요, 이런 뭐 정부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거래 효과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비슷한 길을 가는 건가요? 여기 내용 좀 보면요. 이런 노력까지 한답니다. 중국 우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정사원부격이라는데요. 이달 초 미리 공개한 2019년 내년 신년 우표에 세자년을 상징하는 새끼 돼지 3마리를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우표까지 등장시켰는데 뭔가 좀 다급해지긴 했네요. 자, 이번에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기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장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통계청장 교체 맹공. 그러자 임종석 통계에 개입했다면 책임질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제 국회 출석에서 한 겁니다. 전임보다 재임 서너 달 짧았을 뿐. 그다음에 야당에서 윗선 누구냐 하니까 여당에서 정치 공세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통계에 진짜 우리가 개입을 했다면 청와대 개입했다면 책임지겠다.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이 왜 황수경이 이렇게 통계청장 이렇게 전격적인 경질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의원님 다른 사람은 통계청장 되고 한 2년 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13개월밖에 안 했어요. 이제 과거에 차관들 임기가 대체로 한 14개월, 15개월 연절이었는데요. 처 청장들도 대체로 한 16개월, 17개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정부 때도 보면 집권 2기에 요 정기국회를 앞둔 요 시점, 그러니까 한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체로 차관급 인사들이 단행이 되는 게 좀 국정을 쇄신하고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난 정권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권 인수 시점이 변하면서 5월이 되면서 지난 정부 평균보다 한 3, 4개월 정도 지금 차관급 인사들의 평균 임기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특별히 특정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새로 신임 통계청장이 청와대 정부 이 비마 맞추다가 이 통계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의원님, 저 전임 청장님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아시지만 과거에 오히려 통계청은 기재부 관료들이 많이 관례적으로 가던 자리입니다. 오히려 저희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기재부 관료가 아닌 좀 외부의 독립적인 인사를 했다는 점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결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누굴 임명하고 또 지금 교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렇게 해명을 어제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 좀 보죠.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통계청 직원 최저임금 인상 뒤 청와대와 마찰 심했다.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예요. 여기 보면 통계청 관계자는요. 중앙일보가 취재를 통해서 이제 통계청 관계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렇게 보는데 통계청은 왜 다르게 보느냐는 시각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지면서 이런 마찰이 심해졌다.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네요. 여기 통계청 측은 노조 게시판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일들이 사실과는 달리 과장되게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외압은 없었다. 일단 공식적 얘기인데 또 일부 통계청 관계자들은 또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새 통계청장 얘기가 또 있습니다. 강신욱 새 통계청장.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렸는데 통계 생산 전 과정 공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통계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한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이란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생산은 통계청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학 교수님. 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최저임금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러면 네. 소득분포 이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네. 5천 명 예컨대 늘어나고 예컨대 뭐 상위 20% 하위 20% 격차가 더 늘어나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황수경 전 청장이 그러잖아요. 윗선의 말을 잘 들은 건 아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경질이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잘 먹히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신임 청장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건 없다라고 그 의도를 가진 그 통계를 뭐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알겠습니다. 뭐 신임 청장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제 만약에 황수경 전 총장이 자신의 양심 원칙을 지키다가 잘렸다면 잘했다. 대신 또 인사권자가 자신이 필요해서 발탁을 했으면은 또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좀 오히려 알겠습니다. 입을 다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좀 한 10초 남아서 보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조회수 조작 이런 의혹이 좀 있다네요. 100만 원만 내면 조회수를 부쩍 올려주는데 이 조회수가 중요한 건데 이런 일도 있다 그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